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 1 수업을 담당한 교사 강성경입니다. 네,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되었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북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이 교과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죠? 네, 문학 3 수업에서 쓰는 것과 같은 교과서입니다. 문학 3과 문학 1은 문학이라는 동일한 교과거든요. 네, 그래서 문학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자, 목차를 펴면 대단원 5개가 나오고 이 중에서 우리는 2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을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원 2에는 소단원들이 쭉 있고요. 소단원 갈로 2죠. 문학 작품의 수용과 소통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58쪽을 펴주세요. 네,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읽는 거겠죠. 감상하는 거. 그리고 소통하는 것은 문학 작품 감상의 결과를 다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상 결과를 나눠보고 또는 작품을 매개로 해서 작가, 독자가 소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58쪽의 가그림과 나그림을 잠시 살펴볼게요. 어때요? 가친구와 나친구가 똑같이 비가 오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같나요? 다른 것 같죠? 자, 가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싫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친구 나들이를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시락 가방까지 들고 옷을 입고 집을 나서려고 문을 열었는데 비가 오니까 나들이 못 가게 생겼죠. 아, 어떡해, 비가 오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오른쪽 나 친구는요. 표정이 밝죠. 비가 오네? 우산 사세요. 우산을 많이 팔 수 있게 됐어요. 비가 갑자기 와서. 그래서 이 친구는 비가 와서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9쪽으로 가볼게요. 가와 나에서는 비가 오네라는 같은 말을 했지만 가는 실망감, 안타까움, 나는 기대감, 즐거움이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같은 말임에도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그 말이 표현된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상황이 달랐어요. 상황 맥락, 즉 상황이 달랐다. 소풍을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고 가는. 나는 우산을 많이 팔 수 있게 된 상황이고 이렇게 상황이 다르니까 똑같은 언어적 표현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문학작품에 담긴 의미 역시 마찬가지다. 문학작품도 그것을 둘러싼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이런 그림 봤을 텐데요. 작품이 있어요. 누가 썼죠? 네, 작가가 씁니다. 네, 작가가 작품을 쓰고 이것을 독자가 읽고요. 이 작품에는 그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배경 또는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자, 이런 그림 봤을 텐데요. 자, 이 중에서 작품 자체에만 작품의 내적인 요소들에만 초점을 두고 작품을 분석하는 것. 이것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뭐 운율이 어떻다, 형식이 어떻다, 구조가 어떻다 이렇게 작품 내적인 요소들만 분석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재적 관점에서의 문학작품 감상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작품 바깥에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작품 감상을 하는 방법을 바깥 외자를 써서 외재적 관점에서의 문학 감상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네, 다 들어봤죠? 자, 그런데 이 외재적 관점에는 무려 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작가. 자,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를 바탕으로 감상하는 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 작품이 창작된 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반영론적 관점이죠. 또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떠한 미적, 인식적, 윤리적 효용을 주는가, 즉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는 것이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맥락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4가지 관점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잠시 후에 김현승의 시 눈물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9쪽으로 가서 마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편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형상하여 표현한다. 독자는 이렇게 표현된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며 작품을 공감적으로 수용해 볼 수 있다. 읽으면서 작가의 생각에 공감이 되면 동의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작품 수용의 방법 중에서 공감적 수용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작가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관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물음을 던지면서 비판적, 창의적 수용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감상해보고 또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도 해보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수용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 친구들 또는 동네 친구 아니면 아는 사람 해가지고 누구든지와 다른 사람의 감상 결과를 들어보는 거예요. 내 감상 결과도 얘기하고. 자, 그렇게 소통을 하고 감상 결과를 공유를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만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된대요. 그렇겠죠?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했구나. 저 생각도 맞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 갖출 수 있고 사고의 폭도 훨씬 넓어지겠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다음 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현승의 시 눈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쪽이고요. 맨 위에 감상열기를 봐주세요. 이 작품은 하자가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시이다.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시어 눈물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보고 작품을 공감적으로 수용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뭐를 바탕으로요? 네,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앞서 말했던 4가지 문학 감상 방법, 4가지 맥락 중에서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제목인 눈물, 그리고 핵심 시어인 눈물의 함축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1쪽 바로 옆쪽이죠. 학습활동의 2번 문제를 가보세요. 여기 네모 상자를 보면 작품의 창작 배경을 작가가 밝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이 작품의 작가 맥락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이다. 자, 작가 맥락 나왔죠? 바로 첫 번째 줄에. 좀 지울게요. 줄이. 네. 자, 이게 바로 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가 맥락인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이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네, 그렇다네요.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이 작품 속에 어떻게 녹아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해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보면 자, 쌤이 형광펜으로 미리 줄쳐놓은 부분을 봐보세요.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기질에도 잘 맞는다. 라고 했습니다. 나 친절하게 주제까지 알려줬어요. 그쵸? 자, 근데 이 주제에서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발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웃음. 이것에 대해서 작가는 변하기 쉽다고 얘기했어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눈물은 동그라미 해볼까요? 눈물은 이 지상에서 오직 썩지 않은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르죠.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들 중에서 너 웃으면서 살래? 울면서 살래?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 웃으면서 살고 싶다. 라고 하겠죠. 누가 슬프게 울면서 살고 싶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엎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역설적인 인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설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의 주제가, 시의 내용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뒷장을 넘겨서 63쪽을 한번 또 볼게요. 63쪽에 감상의 정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선생님이 미리 형광펜 칠해놨는데요. 눈물은 시인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종교적 믿음으로 승화시킨 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작품의 결정적인 해설이면서 안내이면서 그리고 이 작품의 작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종교적 믿음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자 했대요. 그러면 어떤 종교였을지 그것도 작가 설명을 보면서 알아볼게요. 앞장으로 돌아와서 60쪽 왼쪽 부분입니다. 본문 왼쪽에 보면 작가 소개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봤나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의 후기 시에는 기독교적, 청교도적 신앙세계를 표현한 시들이 많았대요. 네, 맞아요. 이분이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은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독교 신앙이 내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 담겨있는 신 앞에 종교적으로 슬픔을 승화하려는 이런 태도는 김현승 시인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된 태도였던 거예요. 이 시에만 국한해서 나타나는 태도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내재된 그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였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후기 시들에도 많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작품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이 작가에 대한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았죠? 네, 그러면 이런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 낭송을 해보고 작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눈물 김현승.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들이라 하울지 나의 가장 나아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네, 이렇게 작가 맥락을 알고서 시를 읽어봤더니 시가 더 감동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 내용도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년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자, 덜어, 가끔은 이란 뜻이죠. 가끔은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싶다. 이고저가 쉬운 말로 하면 뭐뭐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네. 뭐뭐이고 싶다. 자, 이렇게 말투, 어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죠?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요. 뭐뭐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소망, 기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작은 생명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작은 생명 도대체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름진 땅, 즉 밭에 거름을 많이 준 그런 농작물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 많은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틔울 수 있는 거. 그거 뭐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씨앗이죠? 네. 씨앗이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자가 정말로 자기가 죽어서 다시 씨앗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거겠어요? 아니겠죠. 그게 아닙니다.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씨앗도 밭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진다는 것은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어떤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인 눈물도 어때요? 눈물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하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씨앗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눈물과 씨앗의 그런 떨어진다는 이미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눈물을 씨앗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빗대어서 나타낸 것이에요. 자, 비유를 할 때 하자가 원래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을 뭐라고 하죠? 원간염이라고 해요. 자, 원간염은 바로 눈물인데 이 눈물을 떨어진다라는 이미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씨앗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씨앗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죠. 근데 이게 흙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햇빛을 보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요. 즉 씨앗이 죽어요. 근데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씨앗이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싹이 트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달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씨앗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씨앗은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뭔가 부활시키고 재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자가 지금 아들을 잃고 너무 슬퍼서 이렇게 흘리는 이 눈물이 그냥 단순히 쓸모없는 감정 소모, 헛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지는 이 작은 생명처럼, 이 씨앗처럼 뭔가 부활시키고 재생시키고 뭔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한다. 라는 게 1년의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어떻습니까? 눈물 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눈물의 일반적 의미를 넘어선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상의 특징 알아볼 것은 눈물은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있죠? 이렇게 실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을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표현했죠. 네, 이런 표현상의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 이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이뿐. 이것뿐이란 뜻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때 이뿐 했을 때 이가 가리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눈물은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았고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 눈물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연에서 보여주고 있는 눈물의 속성은 순결하고 다른 분술물이 섞이지 않은 거죠. 흠도 티도 금도 안 갔으니까 완전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존재인 것이죠. 이렇게 눈물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년입니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것뿐. 자, 3년에도 이것뿐 하고 이것이 나왔네요. 역시 눈물을 가리키는 거고 계속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한테 너 더 귀한 거 없어?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더 귀하고 값진 거 없어? 그런 거 드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가장 나중에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는 것도 오직 이 눈물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도대체 뭐를 누구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작가 맥락 살펴봤을 때 이 김현승 시인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은 바로 신이 되겠네요. 기독교의 신. 더욱 값진 것을 인간이 신한테 바치잖아요. 이렇게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누군가가 나한테 신한테 너 더 귀한 거 없니? 드려. 이렇게 말할 때, 자, 쟤는요, 때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진짜 신한테 바칠 수 있는 내가 아끼고 정말 아껴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그 최후의 보루.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 그것도 바로 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속성은 어떻다? 가장 값진 것, 귀한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3년에서 나타난 눈물의 속성은 가장 값진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렇게 눈물의 속성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3년에서 좀 표현상의 효과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챘나요? 나중 삼행에 보면 나중 지닌 것,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이거 맞춤법에는 어긋나는 것이죠. 맞춤법에 맞게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 진인 이렇게 해야 맞춤법에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표준법에 맞게 나중 진인 하지 않고 나중 진이인 이렇게 한 거, 이걸 바로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 때는 나중진이란 걸로 하는 것보다 나중진인,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가진 마지막 단 하나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죠. 자, 이런 효과를 위해서 시적 고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됐고요.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연과 오연은 함께 좀 묶어서 살펴봐야 돼요. 좀 지저분해져서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앞에 한 거를 지우고 볼게요. 자, 여러분, 사연과 오연을 묶어서 봅시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와, 사연에서는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연의 섭리. 여러분들 꽃이 예쁘긴 한데 얼마 못 가죠. 얼마 전에 벚꽃도 폈지만 일주일 정도 가고는 다 져버렸어요. 지금 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꽃이 시든 걸 보시고 신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열매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신은 누구겠어요? 바로 절대자, 신이겠죠. 그쵸? 신, 절대자. 같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화자가 갑자기 자연의 섭리 이런 거 왜 얘기하는 거겠어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바로 오연입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인간의 이야기죠. 인간사. 인간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웃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웃음은 또 일시적이에요. 행복도 기쁨도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화자는 특히 이 시인은 특히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아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겠어요. 즐겁고. 근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눈물만이 가득합니다. 자, 그것을 화자는 슬프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께서 나에게 웃음이 사라진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서 나에게 눈물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은 나쁜 게 아니었죠. 아까 1년부터 3년까지 쭉 읽어봤을 때 이 눈물은 순결하고 온전하고 아주 값진 것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신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인식 발상을 통해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슬픔을 극복하려고 한 이 시인의 삶의 자세가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자, 4, 5연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연에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자, 여기에 대응되는 것, 오연에서 찾아볼까요? 네, 웃음입니다. 이것들은요, 옆에 정리를 해볼게요. 옆으로 뺍니다. 이 세모로 우리가 표시를 한 것은 금방 사라져요. 예쁜 거긴 한데, 좋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기쁨. 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예쁜 그런 가치예요. 외면적 가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연에서 꽃이 시든 거 보시고 신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이 열매에 대응되는 것은 오연에서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옆에다가 밑에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적을 데가 없네요. 이 동그라미는 세모와 반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꽃이 지고 나서, 웃음이 사라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삶의 결실이죠. 그리고 꽃보다는, 웃음보다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내면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너무 지저분하긴 한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세모와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립, 대조적인, 대립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를 사용해서 이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사연에서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서 오연의 인간사를 얘기하고 있죠. 이 꽃이 시드는 것,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는 이런 자연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사도 일시적인 웃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신께서 눈물을 지어주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처럼 인간사도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유추의 방법이 사용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이 4, 5연 자체가 작가의 아까 학습활동 2번에서도 살펴봤지만 작가의 역설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은 거죠. 눈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의 내용은 다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한 것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년에 아까 이행에 뭐뭐이고저 생명이고저 할 때 소망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했죠. 그 다음 2년 그리고 3년 여기에 보면요. 선생님 지금 하는 거는 초록색으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게. 자, 이쁜. (2년에) 이쁜, (3년에) 이것뿐 이라고 한 거 보세요. 망설임이 전혀 없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정적인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시는 지금 계속 존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께 뭐를 드리라 하울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더욱 값진 것으로 신께 드리라 하울제 신께 뭔가를 드린다 바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경어체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경어체는 높임말인데 보면은 뭐 만드시다 할 때 시 이렇게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쓰고 눈물을 지어주사 할 때도 이렇게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 걸 봤을 때 절대자에 대한 경건한 자세, 경건한 태도 또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에 대한 선생님의 필기로 하는 정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재 구조 정리를 제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좀 정리할게요. 필기를 해주세요. 전체 구성을 보니까 1년부터 5년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5연에 보면 절대자의 은총으로서의 눈물이라는 말인데 은총이 뭐예요? 네,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눈물이 은총이래요. 신께서 주시는 은총. 네, 역설적 인식이죠. 웃음이 금방 사라진 걸 보고 안타까워하셔서 흠도 티도 없는 그 값진 것, 귀한 것, 온전하고 순결한 눈물을 신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제재 정리, 핵심 정리입니다. 이것도 필기를 해주세요. 네, 갈래, 자유시, 서정시. 네, 자유시입니다. 고전시가처럼 정형적인 고정된 형식적인 틀이 없죠. 자유로운 형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서정시 개인의 정서, 감정을 표현한 시입니다. 성격, 종교적이죠. 특히 기독교적이고요. 그다음 명상적, 네, 눈물의 의미, 눈물이 쓸데없는, 쓸모없는 소모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값진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명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꽃과 열매, 웃음과 눈물에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제재, 눈물과 아들의 죽음, 이러한 제재를 가지고 주제,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라는 주제를 나타냈습니다. 특징으로 눈물을 1년에서 작은 생명에 비유했죠. 씨앗에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 4년과 5년을 봤을 때 꽃, 웃음의 열매와 눈물이 대립되는 시어였었죠. 또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어조, 1년에 뭐뭐이고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좀 전에 경어체, 높임말을 사용해서 경건한 분위기, 경건한 태도, 절대자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눈물에 대한 학습을 다 했고요. 여러분들 숙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열심히 판서를 여기 이북에 했어요. 자, 그렇게 필기한 것을 당연히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필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EBS 온라인 클래스 그 커뮤니티 방 있죠. 거기에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교과서 61페이지 학습 활동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필기를 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 방에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출석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안 올리면 결석 처리됩니다. 강의 영상을 다 본 후에 꼭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61쪽의 학습활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61쪽 학습활동 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의 태도와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보자. 갈로 1번.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눈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말해봅시다. 자, 1년에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의 눈물을 비유해서 나타내었고요. 2년.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 3년.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을 바탕으로 눈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을 순수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다음 갈로 2번 문제입니다. 서로 대비되어 쓰인 시어를 찾고 각 시어의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자연현상인 나무에는 꽃이 피어요. 그러나 꽃은 일시적으로 피었다 지고 이를 안타까워해서 신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자연현상에 대응되는 인간의 일. 자, 나에게는 꽃과 같은 일시적인 웃음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신이 보시고 나에게 눈물을 지어주시죠.
그래서 꽃과 웃음이 대응되고 열매와 눈물이 대응되고 또 꽃과 열매는 대비, 웃음과 눈물은 대비가 된다고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어의 의미도 이렇게 꽃과 웃음은 삶의 기쁨, 일시적인 것, 현상적, 외면적 가치. 열매와 눈물은 삶의 결실, 영원한 것, 궁극적이고 내면적 가치라고 앞서 정리했던 것과 같습니다. 다음 학습활동 2번 문제입니다. 작가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힌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자, 여기 다음 상자 안의 내용은 작품 설명을 하기 전에 미리 작가 맥락을 보기 위해서 읽어봤었죠. 네,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가는 종교를 통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이 작품을 창작했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눈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 빗대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종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슬픔을 통해 성숙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 풀이를 모두 끝냈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상다지기에 있는 정지용의 유리창 2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